자,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무너진 건강을 되돌리는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건강 리모델링에서는요, 이 겨울철 이 추운 날씨에 특히 더 잘 걸릴 수 있는 피부 질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17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는데 요즘 피부 관리 잘 되십니까? 겨울철에 피부 거칠어지고 건조하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 계절에는 각종 피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 리모델링에서는요, 겨울철 특히 증가하는 피부 질환은 무엇이고 또 피부 건강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비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어떤 소식들이 픽 됐을까요? 모닝 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 픽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모닝픽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연속으로 두 차례나 인하를 했었는데요. 16일인 어제는 기준금리를 기존과 같은 3%로 동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 금통위는 올해 첫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과 같은 3%로 동결했습니다. 직전까지 한국은행은 연속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하면서 금리 완화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였어요. 내수가 워낙에 안 좋아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려는 분위기가 읽혔고, 게다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탄핵 사태가 이어지면서 내수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잠시 멈추게 된 그 관건은 바로 환율이었는데요. 원달러 환율 아시다시피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대선 승리 이후에 안 그래도 달러 강세로 가고 있는데 비상계엄 이후에 1,480원 찍더니 1,500원도 뚫을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추가 금리를 우리가 단행하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환율이 또 추가로 뛸 수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미국의 연준도 당초 예상보다 금리 인하 속도를 좀 조절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거 우리가 굳이 선제적으로 먼저 금리를 낮추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의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다가 다음 주입니다. 미국 시각으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네.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도 금리에 어떤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예, 아무래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세 인상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환율 상승 압박이 상당히 커진 상황인데요. 이에 한국은행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춰서 환율 변동성을 키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을 거고요. 또 오늘 28일부터 29일에 열릴 올해 첫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가 어떨지 이걸 좀 지켜보고 금리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해서 기준금리 인하 흐름이 완전히 꺾인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서 추가로 인하할 거라고 밝혔고요. 지금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좀 이례적으로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의 결정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가올 미국의 빅 이벤트 이후의 상황도 예의주시하면서 그때그때 잘 대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 중국산 공습입니다. 중국산 공습,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에 오른 중국의 비야디가 무려 2천만 원대 전기 자동차를 내세우면서 한국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했습니다. 비야디가 승부수를 내건 건 역시나 가격인데요. 당초 업계에서 예상했던 3천만 원대 중반보다 더 낮춘 가격입니다. 동급 국산차하고 비교하면 1천만 원 정도 저렴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산 자동차의 최대 취약점은 바로 애프터 서비스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뭐 만나보지 못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강화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비야디는 딜러 파트너사를 통해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시장 15곳, 서비스 센터 11곳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한 대 2천만 원대다. 정말 파격적인 금액인데 이거 한번 성능 같은 건 한번 타본 분들이 검증을 해 주셔야 되는 네. 걸 것 같고 전기 자동차 이거 말고도 또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네, 중국의 전자기업 샤오미도 이달에 한국 지사인 샤오미 코리아를 설립하고요. 국내 공식 온라인몰을 여는 등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 진출에 나섭니다. 사실 이 샤오미는 이미 쓰신 분들도 많은데 아예 샤오미 코리아라는 걸 설립하는 건데요. 스마트폰, TV, 웨어러블, 보조 배터리, 로봇 청소기 이렇게 5종 제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고 가장 먼저 출시하는 제품은 스마트폰입니다. 특히 샤오미가 이번에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어떤 중국산 샤오미 하면 가성비 높은 싸지만 보급형 제품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걸 좀 탈피하겠다는 거예요. 기술력 면에서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프리미엄 카메라 브랜드인 라이카와 공동 개발한 렌즈를 카메라에 탑재하고 또 구글의 인공지능 비서 제미나이와 서클 투 서치 등 AI 기능 탑재돼 있고요. AI 통역사를 활용하면 실시간 통역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대면 대화하거나 화상 회의하거나 뭐 전화 통화할 때 아예 실시간 통역을 해준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뭐 되게 궁금해요. 뭐 가격은 한 60만 원대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왜 요즘에 스마트폰 하나 사면 100만 원 훌쩍 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확실히 가격 경쟁력에서는 치고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또 특히나 카메라와 AI가 들어간다고 하면 중국산에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좀 뭔가 안정성 보안에 취약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고요. 왜 예전에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중국산 그 로봇 청소기가 갑자기 카메라로 따라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보안도 우려를 하지만 또 가격도 싸니까 네. 좀 많이들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이게 충분히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풀리고 나면 입소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입소문이 뭐라고 나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국내에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중국으로 가지고 다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자,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모닝픽 유물 삽니다입니다. 유물 삽니다. 그러니까 대체 어디에서 또 어떤 유물을 산다는 거죠? 예, 집에 혹시 뭐 있나 한번 잘 찾아보세요. 네.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여주시립 폰 박물관에서 다음 달 16일까지 2025년도 유물 공개 구입을 진행합니다. 여주시립 폰 박물관, 여기는 국내 유일한 전화기 전문 공립 박물관인데요. 유물들의 역사적인 기록과 시대상을 볼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전화기, 통신의 역사, 문화, 과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물 구입 대상은요, 189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통신, 전화 관련 사진, 통신 허가증, 홍보물 포함되어 있고요.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한정판 통신기기, 개발 자료, 전화기 사진, 홍보 포스터 등이라고 합니다. 이거 얘기하니까 예전에 네. 우리 집에 뭐 청색 전화기, 백색 전화기 뭐 이러던 거 생각이 나는데 네. 이런 그 구입 대상 유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일단 뭐 유물 매도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개인 소장자도 가능하고요. 문화재 매매업자 또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도굴품, 장품, 작물, 위조품 이런 불법 유물은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유물 구입 절차는 1차로 서류 심사부터 거치게 됩니다. 서류 접수는 방문, 등기 우편, 이메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서류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 그 후에 절차는 어떻게 돼요? 예, 서류 심사 붙은 사람들한테는 개별적으로 통보가 가요. 그런 다음에 실물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 물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유물 원본과 유물 사진, 또 매도 신청인의 도장 등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유물 감정 심의 결과는 4월 중에 통보된다고 해요. 구입이 확정되면 매매 계약
체결한 다음에 소유권이 이 박물관으로 이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주시립 폰박물관 이하늘 학예사는 이번 유물 구입을 통해서 통신 역사에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고 지역 및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관련해서 귀중한 자료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또 이런 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또 매물로 내놓고 또 의미 있는 판매를 할 수 네, 있겠네요. 네. 자, 다음 픽 전해주십시오. 네, 네 번째 모닝픽은 한국은 어때입니다. 한국은 어때? 이게 어떤 소식일지 정말 궁금해지는 픽인데요.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의 도대체 어떤 부분이 궁금했는지 좀 보면은요. 현지 시각으로 13일에 미국 CNN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나라 중에 한 국가의 여가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네. 절대 뒤처질 수 없는데 네. 예, 해당 기사는 사진작가 김승구 씨 인터뷰와 함께 김 씨 작품을 통해서 바쁜 일상 속에 도심 속에서라도 여가를 즐기는 한국인의 생활 모습을 담았습니다. 네, 한국인들이 도심에서 즐기는 여가는 어떤 모습일까? 이게 이제 카메라에 잡힌다는데 어떤 순간이 포착됐을지 참 궁금합니다. 예, 김 씨는 이 한옥 테마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 서울의 썰매장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 경기도 포천 백운계곡에서 수영을 즐기는 가족 등 사계절 속 한국인의 여가 생활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또 분홍빛으로 물든 군포 철쭉공원 뒤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여의도 물빛광장 전경에는 빌딩이 빼곡하게 있는 모습 작품도 소개가 됐는데요. 지금 이 화면 보셨다시피 산을 둘러싸고 있지만 그 안에 빌딩이 있고 뭐 열심히 수영복 입고 헤엄을 치고 있는데 뒤에 또 빌딩도 있거나 뭐 산이 있거나 이게 되게 혼재돼 있는 모습이 외국인들한테는 그렇죠. 굉장히 생경한 거인 거예요. 그래서 CNN은 김 씨 사진 대부분은 일상생활의 압박감과 또 그 속에 흐르는 기쁨의 순간이 극명하게 대조된다면서 억압적인 도시 풍경과 주민들의 다채로운 여가 활동 사이에 긴장 같은 흥미로운 이중성이 발견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작가 말을 인용해서 업무 압박과 빠른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한국 여가 문화의 특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CNN 기사에 실린 김승구 작가의 인터뷰. 다른 이야기는 어떤 얘기를 했을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 한국의 긴 근무 시간과 짧은 휴가를 너무 일 많이 하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지만 나는 오히려 도전에 적응하고 극복하는 개인의 근면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런 모순점을 받아들이고 그 사이 여가에서 만족을 추구한다. 한국 여가 문화에는 낙관주의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작품 속에 따뜻하고 밝은 그런 노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 문화에 우리도 몰랐던 그런 억압감 같은 거를 외국에서 바라본 거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기쁨을 찾아보려는 낙관주의 이 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니 도심에 그래도 큰 강, 한강이 흐르고 아, 멋있죠. 지하철을 타고 닿을 수 있는 산이 있어요. 네. 도심 곳곳에 공원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사실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각박하게 살아서 그렇지. 자,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4분을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건강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강 챙겨볼 텐데요. 겨울철에 피부 건조해지고 피부 트러블 또 피부 질환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네. 피부 고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 고민. 사실 날 추워지는 이 겨울철에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신경 써야 네. 합니다. 우선 날이 좀 건조하고 또 바람이 차갑다 보니까 사실 계절에 따라서 피부 상태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저도 피부 고민 요즘 많습니다. 오늘은 피부 질환과 함께 겨울철 피부 관리법까지 쭉 한번 챙겨볼 테니까요. 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피부 관리
관리 또 피부 건강 지킬 수 있는 비법 전해주실 든든한 주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또 김민주 피부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희경 씨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다시 하고 싶었어. 네. 사랑의 총알로 바뀌었네요. 네. 네, 오늘은 우리 저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도 함께 하니까요. 피부 고민 한번 싹 씻어 보시죠. 겨울철에 피부 고민이 있는 분들은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이 계절에는 병원을 찾습니까? 네, 저희 병원에 방문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겨울철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가려워서 방문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또 두드러기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가려워서 방문하는 분들도 많고 두드러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둘 중에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눌 핵심 주제가 있는 건가요, 선생님? 그럼요. 자, 지금부터요. 이 겨울철에 특히 주의해야 되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중에서도 겨울하면 너무 춥고 건조하잖아요. 네. 지금과 같은 시기에 특히나 증가하는 이 질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퀴즈 한번 준비했죠. 퀴즈 이거 뭐예요? 일단 앞에 거는 알지. 피부. 그렇죠. 아, 보니까. 그렇죠. 잠깐만. 피부 뭐지? 고징징? 피부 고좀중? 징종?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힌트를 줘도 모르겠다. 피부 아 진짜 모르겠는데요? 피부 위에서 좀 골라보셔야죠. 위에서요? 기종중? 피부 기억자만 고르면 되잖아. 아, 지읒. 잠깐만. 진. 저 알았다. 알았어요. 뭐요? 제가 있거든요. 뭐예요? 피부 건조증 건자가 같은데 어딨어? 어머 저기 있네. 맞아요, 선생님? 정확하게 정답이요. 맞추셨습니다. 네. 피부 건조증이었어. 정답은 피부 건조증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이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피부 건조증이란 우리 피부 중에 가장 바깥쪽을 싸고 있는 게 각질층이거든요. 네. 이 각질층에서는 원래 안에 있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당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또 지질로 잘 감싸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피부가 울긋불긋해지기도 하고 또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갈라지기도 하죠. 또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 같은 것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런 질환을 묶어서 우리가 피부 건조증이라고 말하는데요. 보통 정상적인 각질의 경우는 수분 함량이 15에서 20%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수분 함량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피부 건조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피부 건조증이라고 하면 뭐 얼굴에도 생길 수 있지만 주로는 허벅지나 복부, 팔다리 같이 피지의 분비가 적고 건조한 곳에 많이 생겨요. 근데 유독 겨울철에 피부가 건조하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네, 겨울철이 되고 기온이 낮아지면 이 피부의 지방샘에서 만드는 지방의 분비가 줄어드는데요. 그 지방이 원래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이 보호막을 형성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면 당연히 수분의 증발이 더 많아지게 되고요. 겨울은 아무래도 다른 계절보다 많이 건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피부에 있는 수분이 더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추우시니까 당연히 난방기구들 트시죠. 그것 때문에 대기는 더 건조해지고 내 수분은 점점 줄어드는 게 바로 겨울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이맘때쯤이 되면요. 피부 너무 간지럽다, 가렵다 하는 가려움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오, 가려움증 딱 나왔어요. 아까 전에 우리 김민주 선생님이 겨울철에 가려움증으로 병원 찾는 환자분들 많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가려움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요.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피부 건조증도 대표적인 증상이 가려움증이거든요. 희경 씨 살면서 가려움 느껴보셨죠? 저는 뭐 어제 저녁도 간지럽던데요. 느끼면 네. 바로 긁으세요? 아니면 좀 참으세요? 참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간지러우면 바로 일단 긁고 보고 이거 긁다가 저는 너무 간지러울 때 샤워를 하러 다시 들어간 적도 있어요. 이거 혹시 내가 깨끗이 못 씻어 그런가 하고
하고 다시 보습제 바르고 자고 그러면 좀 편안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이제 간지러웠을 때 긁는 그 쾌감이 인간이 느끼는 쾌감 중에 꽤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간지럽다 그러면 몸을 막 긁게 되는데 긁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처음엔 시원하지만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간지러워서 이게 미쳐, 멈출 미쳐. 수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가려운 이유가요. 우리 뇌 안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인 세로토닌이 관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려움증을 느껴서 우리가 피부를 긁으면 자극이 되죠. 이때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 나와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쾌감, 기분 좋은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긁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세로토닌이 오히려 가려움 신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긁으니까 시원하고 좋지만 이것 때문에 더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더 많이 간지러워지게 되고요. 그러면 더 많이 긁게 되고 결국은 피부에 상처가 난다거나 하는 악순환까지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어제도 가려웠다는 희경 씨. 네. 어제 가려웠다 그래서 병원 가지 않았잖아요. 안 가죠. 그렇죠. 그냥 좀 긁고 좀 한번 씻고 마는데 이렇게 피부 건조증을 방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 워낙 흔하게 경험을 하시는 일이고 또 겨울에 또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피부 건조증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시고 자꾸 이렇게 좀 쉽게 방치를 해두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자, 일단 가려우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자꾸 긁게 되고 긁으면 시원하니까 또 긁게 또 되고 긁지. 예,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은 피부가 약해지고 또 이 상처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럼 또 그 틈을 타서 2차 세균 감염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피부염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피부 노화와 탄력 저하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좀 가렵다, 계속 이게 반복된다면 좀 병원을 찾아서 제대로 된 검사, 진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려움을 유발하는 피부 건조증은 주로 어떤 분들한테 옵니까? 이게 이제 피부 건조증이라는 게 주로 이렇게 노년층, 나이 드신 분들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 피부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머금고 있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춥고 이러니까는 좀 과도하게 실내 난방을 좀 하거나 이 잘못된 이런 목욕 습관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네. 청년, 장년층에서도 좀 이런 피부 건조증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더 예. 특히나 더 더 중요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폐경을 갱년기를 겪는 그런 중년 여성분들이 바로 이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갱년기를 겪게 되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콜라겐, 피부에 있는 콜라겐도 같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이런 가려움증을 많이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피부 건조증일 때 어떤 점을 조금 더 주의해야 할까요? 네, 피부가 건조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절대 하면 안 된다고요? 네. 절대라는 말은 웬만하면 은퇴 선생님이 잘 안 하시거든요. 이 극단적인 절대. 요게 뭘까요? 절대 하셔서는 안 될 첫 번째는요, 바로 아, 떼수건입니다. 떼수건. 때밀이 수건 이거 없는 집 없는데요. 네, 혹시 어제 사용하셨나요? 사실 저는 가려울 때 다시 씻으러 들어갈 때 때밀이 수건으로 다시 여기가 왜 안 간지럽지 돼요. 하면서 네, 절대 안 되고요. 안 돼요? 네, 이게 건조해지면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게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빡빡 문질러서 각질도 제거되면 굉장히 보송보송해 보이고 가려울 때 문지르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 과정에 의해서 오히려 피부에 이제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고 장벽이 파괴되기 때문에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또 더 가려워지고 이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절대 떼수건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나 내가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피부가 많이 건조한 편이라면 더더군다나 떼수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걸 떼수건을 몸을 문지르는 것까지는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은 저걸 얼굴을 맞아요. 아니 우리 얼굴이 얼마나 어머니들이 두꺼우면 얼마나- 그렇게 하지? 우리 어머니들 대단해 진짜.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몸도 안 되지만 얼굴은 더더더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얼굴 피부는요, 몸의 피부보다 훨씬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이 떼수건 얼굴에 잘못 사용하시면 당연히 피부 장벽 파괴되고요. 발진이 생긴다든지 피부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들도 그렇고요. 내가 건성 피부다라는 분들은 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보통 얼굴에도 각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질을 이렇게 밀어내면 네. 뭔가 아기 피부가 된다고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조금 의외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건 세정력이 아주 강한 바디워시나 비누를 피하셔야 합니다. 이게 좋던데 저는. 그렇죠. 우리 몸은 그래도 좀 더러운 노폐물이 많으니까 세정력이 좋은 걸로 뽀득뽀득하게 씻어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맞아요. 네, 세정력이 강하다는 건 그만큼 노폐물이나 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 피지는 우리 피부의 보호막이거든요. 이걸 너무 과하게 제거한다? 피부는 보호막을 한 겹 잃어버리니까 더욱더 건조해지고 건조함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부가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피부를 좀 자극하지 않는 순한 세정제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좀 순한 세정제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보통 우리 피부가 pH 산도라고 하죠. 피부의 산도는 한 pH 5에서 6 정도의 아주 약한 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정력이 좋은 세안제는 보통 계면활성제가 과도하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피부의 보호막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품이 잘 나고 뽀득뽀득 거리는 알칼리성 세안제보다는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약산성 세정제가 뭔지 난 잘 모르겠어. 보통 이제 제품 밖에 표기가 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거품이 시원하게 안 나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뭔가 닦아도 뭔가 약간 뭐안 뽀득거리지가 않아. 이런. 막 남은 것 같아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세안을 다 하고 또는 세정을 다 하고 나서 뽀득뽀득거린다는 건 건조하다는 거예요. 그런 뽀득함 없이 약간 미끄덩거리는 느낌이 드시고 거품이 좀 속 시원하게 나진 않지만 이런 것도 충분한 세정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샤워하실 때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물에 있는 거 좋다고 막 10분, 20분 이상 계속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뜨거운 물에 너무 오래 있는 것 역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가능하면 10분 이내로 빠르게 마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샤워하고 나면 바디로션 바르셔야 되죠. 그럼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3분 이내로 빠르게 바르셔야지 여러분들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잘 보존할 수 있고요. 특히 많이 건조한 부위가 복부나 허벅지, 팔다리 같은 부위라서 여기는 특히 꼼꼼하게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제 보습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특히나 요즘 보습제 종류가 워낙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이걸 도대체 뭘 사야 돼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나 피부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어떤 보습제를 쓰는 게 좋아요? 네, 내 피부는 너무 건조한데 도대체 무슨 보습제를 써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은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새콜지. 새콜지. 오늘 새콜지 사러 갑니다. 이게 새로 나온 뭐 제품 이름이에요? 새콜지? 네, 그러고 보니까 이름이 예쁘네요. 이 새콜지는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 세 개를 저희가 새콜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 성분은 원래 자연적으로 피부에서 만들어내는 천연 보습 성분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 성분이 줄어들거나 그 기능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건조해지겠죠. 그럼 반대로 우리는 이 성분들을 보충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콜지를 보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상적인 비율은 다 다르지만 1대1대1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화장품 회사마다 이 각각의 노하우로 다른 비율의 제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먼저 사용을 해보고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제품을 찾아서 꾸준히 바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대1대1. 요거 상품 해도 되겠다. 새콜지. 이름이 굉장히 이름이 좋은데요? 그냥 탁 들어오는데. 예. 아니 그리고 피부 보습제 저도 이제 목욕한 다음에 요즘에는 이렇게 바디로션 바르는데요. 발라줘. 근데 그거 공유합시다. 등 어떻게 발라요? 등? 사실 전 등은 포기예요. 저도. 팔이 안다. 저도 아들 데려가면 이렇게 하는데 아우 혼자서 힘들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야 되나? 자 그러면은 뭐 건너뛰는 걸로 네. 방법이 없어. 그 보습제를 꾸준히 바르는 게 중요하다 이러셨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합니까? 예,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희영 씨, 네. 겨울철 춥잖아요. 네. 집에서 실내 온도 어느 정도로 유지하세요? 저는 평균 한 23에서 24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자,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철 실내 이 피부 건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이 실내 온도는요. 18도에서 22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조금 요즘 약간 추운데. 예, 이거 쉽게 따로 안 느껴지죠. 돼요. 추운데요. 말만 들어도. 그러니까 예. 근데 피부에는 그 온도가 참 좋습니다. 아하. 그리고 습도도 중요한데요. 습도는 40에서 60%요 사이를 유지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습도가 만약에 40도 이하가 돼서 이렇게 좀 건조하다 이렇게 되면은 바이러스, 우리 감기 같은 이런 것들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고요. 반대로 습도가 좀 너무 높아서 60% 이상이 되면 곰팡이가 좀 생길 위험이 높기 맞아요. 때문에요. 자,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이 호흡기 질환, 이런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도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습도 유지를 위해서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습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가습기는 실내 습도를 높여서 이 피부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저도 가습기는 항상 틀어놓거든요. 근데 틀 때마다 고민하는 게 대체 어디다 둬야 되지? 그래서 그냥 뭐 미관상 TV 옆에다 둘 때도 있고 가끔씩은 이렇게 머리맡에 둬야 이게 바로 가습이 떨어지려나 싶어서 머리맡에 둘까 해본 적도 있는데 이게 항상 위치가 고민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요. 머리 위쪽에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신체랑 너무 가깝게 두시면 오히려 호흡기가 자극되거나 이 체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높이는 바닥에서 한 50cm에서 1m 정도, 그리고 신체로부터 한 1m 정도 떨어진 거리를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 가습기를 틀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루에 최소 2번 이상, 10분 이상씩 환기를 꼭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실내 온도도 조절을 하고 또 가습기도 틀었어요. 그 다음에 음식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 피부 건조에 좋은 음식이 혹시 있을까요? 있죠. 일단 피부 건조에 좋은 영양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이나 비타민 E와 같은 지용성 성분도 좋고요. 또 비타민 C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럼 이런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은 어떤 게 있느냐?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건 호두인데요.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대표적인 견과류거든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건조를 막아주고요. 또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는 데도 탁월한데요. 근데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 하루 한 줌의 호두면 충분히 피부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보충할 수 있기도 하고요. 오메가3 지방산도 어쨌건 지방이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드시면 칼로리도 많아지게 되고 설사나 구토 같은 불편감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한 줌의 호두로 피부 건강을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네,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 E가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보습과 탄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특히 올리브 오일에 포함된 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은 이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겨울철에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기 때문에 뭐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뭐 다양한 요리에 첨가를 해서 꾸준히 섭취를 해주시면 겨울철 건강에 피부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로 이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음식. 오이입니다. 오이. 아, 시원해. 예, 피부하면 또 떠오르는 게 또 오이 아니겠습니까? 오이 마사지 많이 하는데. 자, 오이에 함유되어 있는 이 수분은 피부를 아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요. 또 오이의 껍질에는 이 실리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자, 이 성분은 피부의 탄력을 높이고 장벽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비타민 C가 굉장히 풍부해서요.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중년 여성분들은 겨울철 피부 건조에 더 취약하다고 그러는데 이 겨울철 중년 여성들의 피부 관리를 위해서 요건 꿀팁입니다 하는 거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 제 피부가 정말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꿀팁인데요. 저는 바셀린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어머머. 바셀린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저렴하고 집에 거의 하나씩은 네, 두고 있어요.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체로만 쓰면 너무 끈적일 수 있어서요. 원래 기존에 쓰고 계시던 핸드크림이나 아니면 바디 로션이나 바디크림에 섞어서 쓰시면 훨씬 더 충분히 보습 막의 효과를 해줄 수 있고요. 요즘 같은 때는 건조해서 정전기도 심하잖아요. 그때 머리카락 끝이나 손끝 같은 데다 바르시면 정전기 예방까지 할 수 있어요. 야, 꿀팁이다 진짜.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겨울철에 얼굴도 굉장히 건조해지잖아요. 근데 건조한 사람, 몸이 건조한 사람은 얼굴도 건조한 겁니까? 근데 이제 얼굴과 몸은 완전히 피부 타입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얼굴이나 두피 쪽은 굉장히 기름샘이 많아서 좀 지성처럼 보이지만 팔다리, 특히 몸통이나 팔다리 같은 데는 또 오히려 이런 기름샘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좀 굉장히 건조하다고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또 특히 겨울철만 되면 굉장히 얼굴이 건조해지시는 그런 피부 타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피부 타입에 해당되는지 건성인지 지성인지를 좀 잘 따져보고 어떻게 세안을 할 건지 어떤 보습제를 사용할 건지 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피부 타입을 제가 나눠드릴게요. 크게 중성, 지성, 건성, 그리고 복합성, 민감성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가장 정확한 건 피부과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든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간단하게 집에서 내가 어떤지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성 피부는요. 평소에 트러블도 사실 딱히 잘 안 생기고 유수분 밸런스도 잘 맞고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피부 타입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성 피부는요, 소위 말해서 번들거림이라고 하죠. 이제 번들거림도 있고 여드름도 잘 나고 이런 피부가 이제 지성 피부이겠고, 건성 피부는 말 그대로 건조해서 세안 후에 속당김이 있다든지 각질이 잘 생기는 피부를 저희가 건성 피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중성, 지성, 건성 피부의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 복합성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건 뭐죠? 네, 복합성 피부는 말 그대로 섞여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이마와 코 쪽은 T존이라고 부르고 이 볼과 턱 쪽은 U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두 부위가 다른 성향을 띠는 것을 복합성 피부라고 합니다. T존은 번들거리고 U존은 건조하고 이게 이제 복합성 피부의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민감성 피부는 말 그대로 피부가 좀 얇고 예민하고 잘 붉어지고 좀 트러블이 잘 생기는 그런 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경 씨는 어떤 타입이실까요? 전 딱 들어보니까 저는 이렇게 융합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지 복합성. 저는 융합과 화합을 좀 좋아해요. 복합성인 것 같아요. 얘네들 딱 이렇게 비율을 맞춰가지고 여기는 건조하고 여기는 좀 제가 유분기가 있거든요. 저는 얼굴이 피부가 좀 얇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좀 예민해요. 민감성? 민감성. 네. 저는 뭐 완벽한 악건성. 네. 근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건조한 건성 피부인데 지금 앞서 이제 뭐 바디워시 얘기하실 때 너무 세정력이 좋은 거 안 좋다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뽀득뽀득해지는 폼클렌저만 사용을 했었거든요. 혹시 만들어진 약간. 그렇죠. 피부 타입별로 뭘 써야 할지 저 너무 궁금해요. 이런 클렌징 할 때.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세안을 하다 보니까 세안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 역시도 피부 타입별로 조금은 다를 수 있어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중성 피부는 앞서서 민주 선생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크게 문제가 없는 피부거든요. 유수분의 밸런스도 워낙 잘 맞춰져 있고 기본적으로 장벽도 좀 튼튼하기 때문에 뭐 가벼운 타입의 클렌징 워터나 젤도 괜찮고요. 조금 더 무거운 타입의 클렌징 로션이나 클렌징 크림, 오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제형이건 소량을 사용해봤을 때 나의 피부에 크게 트러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관하게 사용을 하셔도 돼요. 부럽다. 부럽죠. 근데 이제 지성 피부로 넘어가려면 이때부터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성 피부는 아무래도 애초에 기름기가 많은 피부는 좀 염증을 유발하기도 쉽고요. 또 모공도 좀 커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가벼운 제형의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일이나 크림 타입보다는 뭐 젤 타입이나 워터 타입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중 세안 하시는 게 더 좋은데요. 이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약산성 클렌저를 이용해서 이중 세안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세안 후에는 바디와 똑같아요. 역시 2, 3분 이내로 빠른 시간 안에 토너와 에센스 같은 것들로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 유수분의 밸런스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건성 피부인 분들 겨울에 정말 힘드실 텐데요. 말 그대로 건조하고 각질이 많은 피부이기 때문에 유분 함량도 많고 수분 함량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 클렌징 오일이나 로션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볍게 따뜻한 물로 세안을 한 후에 아무래도 건성이다 보니까 세안 후에 즉각적으로 보습을 하시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복합성 피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T존과 U존을 좀 따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개 써야 돼요? 쓰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T존은 아무래도 오일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가벼운 폼 클렌징이나 이런 제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이 건조한 쪽은 뭐 오일이나 크림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끝나고 나서 보습을 하실 때에도
T존은 좀 가벼운 수분 크림으로 보습을 해주시고 이 U존은 뭐 보습 오일이라든지 좀 꾸덕꾸덕한 크림을 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민감성 피부인 분들은요, 이 세안제를 좀 선택하시기 전에 좀 이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이 성분 함량을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극, 무향, 그러니까 냄새 안 나는 그런 순한 세안제를 좀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계면 활성제, 네. 비누 같은 거 생각하시면 거품 나는.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과하면 우리 피부를 좀 보호하는 그런 지질 성분이나 보습 성분 이런 것들까지 그냥 다 깨끗하게 닦여 나가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좀 적게 함유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안 후에는 뭐 바로 이렇게 수분 크림 이런 거 좀 네. 발라주시면 좋겠고, 뭐 알로에나 시카처럼 이렇게 피부를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마스크팩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면은 겨울철에 이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부 타입별 세안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세수 횟수. 예. 너무 자주 하면 안 되죠, 이거.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하루 2번 권해드리는데요. 아침에는 밤 사이에 쌓인 노폐물 닦아내야 되고, 저녁에는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서 쌓인 먼지나 화장품 닦아내는 게 일반적이고요. 다만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지 분비가 좀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 3번 이렇게 세안하실 것을 권해드리기도 하는데, 아무리 지성 피부라고 해도 이 세안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 피부가 오히려 극단적으로 건조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많이 세안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세안을 딱 하면 얼굴에 물기가 있잖아요. 근데 가끔씩 고민이 돼. 이거를 바로 수건으로 닦아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 화장품 바르기 전까지 최대한 물기가 여기 남아있는 상태에서 두드려서 이 수분이라도 흡수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어떤 게 더 좋아요? 네, 사실은 톡톡 두들겨도 이 수분이 내 피부에 다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일 안 좋은 건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날아갈 때까지 흡수되려니 하고 그냥 놔두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정말 안 좋습니다. 이 물기가 증발하면서 내 피부 안에 원래 있던 수분까지 가지고 증발을 하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습관이고요. 그래서 세안을 하고 나서 가볍게 두드리던 닦아내던 그렇게 좀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때 조심하실 거는 너무 빡빡 문지르시면 이 자체도 피부염의 원인이 되거나 건조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닦아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피부 좋아지라고 물 뚝뚝 흘리면서 그냥 나오거든요. 저 지금 너무 충격적이에요. 제가 안 좋다는 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이렇게 피부 건조해지면 주름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나이가 이제 목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목주름이 참 고민이신 분들이 많아서 혹시 이거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사실 얼굴이랑 목이랑 차이 많이 나는 분들 보면 속상하잖아요. 이게 목주름이 한번 생겨난 건 치료를 하거나 없애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도 우리가 예방은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제가 생활 습관 2개의 팁을 알려드리면, 목주름에 정말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고개 숙이고 핸드폰 오래 하는 거. 그게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베개를 너무 높게 베는 경우도 목주름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2가지만 조금 주의를 하셔도 목주름 예방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어떻게 보면 돈 안 드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더 돈 안 드는 방법, 왠지 스트레칭 같은 거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목주름을 좀 예방하는 스트레칭도 있나요? 네, 목주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동작을 제가 좀 그러면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혜경 씨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저 최근에 목주름이 느는 것 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이거 저도 좀 배워야겠어요. 목주름. 나 배울래. 네, 정말 간단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TV 보시면서 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하루에 딱 3분만 투자해 주십시오. 3분? 네,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요, 턱을 쭉 밀어주세요. 목을 쭉 젖혀주시고 15초 정도 유지하신 후에 다시 고개를 천천히 제자리로 내리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저는 세 이게 세트. 첫 번째 동작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15초 정도 그리고 여기가 늘어나는 걸 좀 느끼면서 15초 정도 유지를 하셨다가 너무 갑자기 내리면 무리가 될 수 있고 천천히 자기 원래 위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오, 간단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엄지 손가락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TV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좋아요. 네, 지금 이 두 손을 포개서 이 쇄골 밑에 올려주세요. 올려서 여기를 딱 고정한 상태에서 네. 고개는 반대쪽 대각선으로 올려주시면 여기가 쭉 스트레칭이 되는 게 아마 시원해.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 입이 네. 자꾸 벌어져요. 안 돼요. 입을 벌리시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입을 오므리고 계시는 게 여기 근육 스트레칭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입을 다무니까요, 선생님. 그 쭉 늘어나는 느낌이 훨씬 맞아요. 더 여기가 자극이 쭉 되네요. 펴지죠. 그리고 반대쪽도 잊지 말고 이 두 손으로 쇄골을 조금 지그시 누르듯이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대각선으로 올려주세요. 쇄골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지 않게 맞아요. 이렇게 네. 잡아주는 네. 거죠? 오. 와, 이거를 잡고 안 잡고가 완전히 차이가 나네요. 맞아요. 네. 와. 좀 어떠세요? 좀 목도 길어지고 예뻐진 것 같으세요? 저 지금 어때요? 저 약간 주름이 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예뻐졌는데요? 예뻐진 것 같지 않아요?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아, 이렇게 배우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두 가지? 목주름 없애는 오. 스트레칭이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간단하네. TV 보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좀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주름 없애는 스트레칭까지 배워봤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발생하는 피부 질환에 대한 얘기, 또 피부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도 해봤고, 이어서 알아볼 질환은 뭡니까? 자, 이번에 알아볼 다음 질환은 두드러기입니다. 두드러기. 네, 자, 두드러기? 두드러기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네. 이 여러 가지 두드러기 종류 중에 어떤 두드러기에 해당되는지 보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일단 보기 3개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씩 해가지고 정답률을 높이자. 햇빛 두드러기 있는 분들 많은데 겨울철에 햇빛도 만만치 않아요. 거기다가 눈에 반사되는 햇빛도 있으니까 일광. 아니에요? 일광? 그러면 일광 한 분 가시고 저는 급성. 급성 가시네요. 네, 예고치 않게 늘 두드러기 갑자기 찾아오니까. 뭐든지 급성 좋아하잖아요. 네, 급성. 급하게 어. 막 술 드시고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제가요? 네. 저는 그럼 할랭 가겠습니다. 할랭. 어. 할랭. 네. 할랭. 자, 정답은 말이죠. 정답은 할랭 두드러기. 저 오늘 복권 삽니다. 할랭 두드러기는 정확히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할랭 두드러기는 찬 공기 또 차가운 물이나 얼음 같은 곳에 피부가 노출되었을 때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차가워졌던 피부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실외에 나가서 굉장히 찬 공기에 노출됐던 이 피부들이 실내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따뜻해지면 이 증상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죠. 특히 손발과 같은 말초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추울 때만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증상들이 혹시 나의 면역력에 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닌가? 어떤 알레르기성 변화, 그런 체질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더 자세하게 진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랭 두드러기도 두드러기니까 약 먹으면은 좋아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혹시 할랭 두드러기가 특히 더 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이 할랭 두드러기, 이걸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이 증상을 잘 모르시고 뭐 찬물에서 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물에 빠지는 경우에는 전신 가려움증이나 어지러움증, 호흡곤란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으로 인해서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실제로 유사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미국 콜로라도에 거주하고 있는 한 남성이 이제 겨울철에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고 딱 차가운 욕실로 나왔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 남성이 쓰러진 상태에서 숨을 쉬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피부 여기저기에 굉장히 심한 발진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휠링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됐다고 해요. 나중에 이 분을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전신 알러지 반응, 특히 전신에 굉장히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는 아나필락틱 쇼크였다고 진단을 받았고요. 진단을 했던 의사 같은 경우는 찬 공기나 찬물을 포함해서 이런 차가운 온도에 노출된 피부가 급성으로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는 할랭 두드러기다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할랭 두드러기도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다니까 참 이거 무서운데, 그래서 내가 할랭 두드러기가 있나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네, 있습니다. 할랭 두드러기 자가 진단법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늦가을 밤이나 겨울 등의 실내외로 자리를 이동할 때 피부가 가렵고 붉어진다. 자, 그리고 1번과 같은 경우 거울을 보면 얼굴 등에 붉은 발진이나 팽진이 보인다. 자, 다음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차가운 얼음잔 등을 오래 쥐고 난 후에 손바닥 등에서 발진이 난다. 그리고 차가운 곳에 닿은 피부 한 곳에만 발진이나 팽진이 나타난다. 자, 희경 씨, 여기서 혹시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까요? 저는 다행히 아직 뭐 해당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사실 네 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검사도 있습니다. 아이스 큐브 테스트, 얼음 조각 검사라고 해서요. 쉬워요. 얼음을 올려놓고 팔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올려놓은 후에 이거를 제거를 하고 피부의 온도가 다시 올라갈 때 한 10분 이내에 두드러기가 발생이 되는지를 보셨다가 혹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관찰이 되면 병원 가셔서 정밀 검사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고 치료도 가능한 겁니까 이게? 사실 한랭 두드러기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서 내가 불편할 때 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 치료는 가능하거든요. 보통 두드러기 증상이 발현이 되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가려움증이나 발진이 많이 이제 완화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랭 두드러기가 좀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겨울철에 야외 활동을 오래 하신다거나 물에 들어가야 된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 때 예방적으로 미리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시기도 합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증상을 보면은 이 한랭 두드러기하고 굉장히 증상이 비슷해서 두 개가 좀 같은 질환 아닌가 이렇게 좀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두 개는 완전히 좀 다른 질환입니다. 자, 한랭 두드러기는 앞에서 들으셨듯이 이 피부가 뭐 찬 공기나 물질 이런 거에 노출이 됐을 때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런 두드러기죠. 그래서 피부가 이런 찬 공기나 물질에 노출이 됐을 때 피부가 붉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뭐 가려움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일교차가 심한 가을철이나 이런 추운 겨울철에 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이 콜린성 두드러기는요, 과도한 운동이나 아니면 물리적 요인, 정신적 스트레스, 뭐 뜨거운 목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체온이 상승했을 하는 그런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앞에서와는 달리 피부의 가려움증보다는 주로 이렇게 따가운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그러면 그 한랭 두드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일단 낮은 온도에 노출됐을 때 이게 심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좀 찬 공기에 노출되는 것을 이제 막을 필요가 있고요. 아까 실내 온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좋고요. 또 실내 습도도 한 40% 정도 이상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체질이 좀 심하신 분들은 찬물 샤워를 한다든가 아니면 찬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신에 두드러기가 생기기도 하지만 쇼크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이런 환경을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저도 사실 한랭 두드러기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가급적 뭐 바닷물에 들어간다거나 제가 좋아하는 이제 스쿠버 다이빙 같은 스포츠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기분 탓이겠죠? 왜 이렇게 가렵고 괜히 막 가렵고 막 그래요. 자,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그 한랭 두드러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알아볼 피부 질환은 뭐예요? 예, 자, 지금부터 알아볼 피부 질환은요, 겨울철에 더 심해지는 모공각화증입니다. 희경 씨 혹시 뭐예요? 모공각화증 이름이 어려운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모공각화증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떤 질환이에요? 예, 자, 우리 보통 이 사람의 피부는 28일을 주기로 이 각질층이 교체가 되는데요. 이 모공각화증은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가야 되는 이 피부의 각질이 제대로 타락하지 못하고 그것이 모공에 계속 쌓여가지고 염증을 발생시키는 그런 질환을 말합니다. 이 피부 표면에 이 좁쌀 같은 돌기가 닭살 피부처럼 보이는 진짜? 예, 그런 특징이 있고요. 주로 팔, 다리, 허벅지에 자주 나타납니다. 근데 정말 닭살처럼 생겨서 우리가 추울 때 하면서 닭살이 확 돋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지금 자료화면이 좀 비슷하게 생겼죠. 네네. 근데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닭살 돋았다 이럴 때는 이제 모공 주변이 이렇게 융기가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긴 하지만 뭐 무서운 영화를 봤다거나 아니면 좀 차가운 공기에 노출됐을 때 닭살이 돋을 수 있지만 아주 일시적인 현상이죠. 다시 좀 따뜻해지거나 상황이 좋아지면 없어지잖아요. 하지만 모공각화증은 다릅니다. 이 모공 주변에 있는 각질이 제거되지 않고 피부 모공이 서서히 막히면서
증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머나. 자, 그런데 이 모공각화증은 가려움증이나 통증은 또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모공각화증의 정확한 원인은 뭐예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모공각화증의 발생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우리가 유전적인 원인이 좀 클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모공각화증이 있다면 자녀도 역시 모공각화증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똑같은 이제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부가 많이 건조한 피부 건조증이 있다거나 비만하다거나 또는 아토피 피부염 같은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모공각화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지면 오돌토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걸 계속 긁거나 뜯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것 자체가 피부에 손상을 유발하면서 색소 침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단순 색소 침착이 아니라 염증이 생긴다거나 2차성 피부 질환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보습을 해주신다거나 하는 다른 종류의 관리로 하셔야 합니다. 모공각화증이 생기면 진짜 보이는 곳에 있고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스트레스일 텐데 네. 이거 없앨 수 있습니까? 네, 모공 안에 막힌 노폐물을 좀 배출시키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반신욕 하시면 되거든요. 하루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한 40분 정도 되는 40도 정도 되는 온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땀을 통해서 노폐물도 배출되고 전체적으로 혈액 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모공각화증 개선에 도움이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과에 내원을 하시면 뭐 박피나 필링 등의 시술이 진행을 되거나 이 증상이 다 좋아진 후에 남은 색소 침착이라면 레이저 토닝 같은 시술도 고려를 해보게 됩니다. 예, 사실 무엇보다도 이 보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샤워를 하시거나 이랬을 때 물기를 좀 수건으로 가볍게 닦고 나서는 바로 보습제 바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것이 피부 건조를 막고 수분을 함유하는 그런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레티노이드 같은 이런 비타민 연고들이 또 이게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좀 너무 꼭 꽉 끼는 옷이라든지 아니면 좀 거칠거칠한 그런 옷들은 자꾸 피부에 마찰을 일으켜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좀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의 그런 옷을 입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겨울철에 주의해야 되는 모공각화증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알아볼 피부 질환은 뭡니까? 예, 제가 지금부터 이제 우리 이야기 나눌 주제에 대한 힌트를 제가 사진으로 한번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잠깐만요. 탈이나 하회탈 나왔고요. 지금 아이를 사랑스럽게 안고 있는 엄마의 잠깐 이거 약간 넌센스 같은데 이런 건 또 제가 맞춰줘야 되거든요. 하회탈, 탈탈, 엄마 어미모, 이렇게. 탈모. 정답! 정답! 나 오늘 뭔가 잘 맞추는데요? 예, 자 겨울철에는 이제 피부 건조해지잖아요. 예. 어머, 이렇게 갈 달래셨다, 수가 없어. 예.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거지. 아니 여기서 탈모를 어떻게 맞추냐고. 어미모. 탈자 하려다가 전혀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자, 겨울철에 피부 되게 건조해지기 쉬운데요. 이 두피도 피부잖아요. 머리에 있는 피부다 보니까 같이 건조해지기 쉽다는 그런 뜻이죠. 피부가 건조해지면은 가려움증과 염증 발생하기 굉장히 쉽고요. 이로 인해서 모낭이 손상되면서 탈모가 되게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건조한 공기가 또 피부를 이렇게 막 더 많이 벗겨지게 함으로써 비듬 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길 수 있고요. 네, 탈모가 제가 알기로는 종류가 좀 다양한 걸로 아는데 어떤 것들이 있죠? 탈모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그리고 M자 탈모, 그리고 이제 원형 탈모가 있습니다. 원형 탈모 맞아. 자,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남성형 탈모는 M자형과 정수리형으로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의 과다한 분비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는 머리 앞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는 순서대로 발전을 하죠. 그리고 좀 20, 30대부터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기 시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마와 모발 털, 머리털 사이의 경계선이 조금씩 더 뒤로 밀리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이제 M자형의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 탈모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자다 보니까 여성형 탈모 궁금해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네. 특징이 있나요? 여성형 탈모는 방금 말씀하셨던 남성형 탈모, 이마가 넓어지는 남성형 탈모와는 다르게 헤어라인은 비교적 유지가 잘 됩니다. 이마가 너무 넓어지진 않고
소위 이제 정수리라고 말하는 이쪽에 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데요. 사실 남성처럼 완전히 대머리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이 갱년기 때 여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탈모가 더 급속히 진행됩니다. 그 동창회 하다 보면 해마다 야, 너 머리카락 다 어디 갔냐 이런 얘기 하는데 탈모를 예측할 수 있는 뭐 있습니까? 탈모를 예측할 수 있는 거. 일단은 아주 쉬운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거기 앞에 빗을 하나씩 놓아드렸거든요. 네. 이 빗으로 머리카락 빗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빗어보시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보세요. 전 그냥 스무스하게 잘 내려가는데요. 잘 빗기는데요, 지금. 네. 저는 아침에 이거 고정시킨다고 뭘 발라놔가지고요. 이게 좀 어렵네요. 스타일을 지키세요. 스타일 지키세요. 저희가 할게요. 네. 자, 머리를 빗었을 때 바로 이런 느낌이 들면은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뒷머리보다는 이제 정수리라든지 앞머리 쪽에서 아주 부드럽게 빗질이 된다 이런 느낌이 들면 탈모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쪽에서 피지샘이 이제 좀 더 많아지면서 유분기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이제 변하면서 헤어라인이 점점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제 탈모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머리 감을 때 하루에 모발 이제 얼마나 빠지는지 좀 보시기도 하잖아요. 네. 원래 정상적으로도 하루에는 약 50개 안팎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모발이 탈락되는 것이 100개 이상 한 2주일 넘게 계속 지속된다 한다면 내가 혹시 탈모가 지속되는 건 아닌지 좀 머리카락 좀 개수를 좀 따져볼 필요도 있는 거죠. 네, 간단하게 탈모 자가 진단법 말씀드리면은요. 이 세 손가락으로요. 앞에 왼쪽, 오른쪽 뒷머리를 차례대로 뿌리부터 한번 가볍게 당겨보세요. 한 30개에서 50개 정도의 모발을 잡아서 당겼을 때 한두 개 정도 빠지는 거는 정상이고요. 한 3개에서 5개 이상 머리카락이 빠지면 탈모를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 빠지네. 빠졌어. 안 빠져. 안 빠져요? 그래, 나는 하나 빠졌어. 그럼 건강합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하나. 아, 이런 방법이 있군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탈모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실 탈모라는 게 머리 감는 습관이랑도 연관이 많거든요. 잘 말려주시는 게 중요한데 자연 바람으로 천천히 말리는 것도 좋은데 그게 사실 바쁘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땐 드라이어를 사용하시되 좀 시원하고 차가운 바람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고요. 이 두피와 모발은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재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 두피가 깨끗할 수 있도록 머리를 감는 거는 저녁 때 하시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네, 또 두피 마사지를 가볍게 해주는 것도 혈액순환을 촉진하면서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손끝이 아니라 지문이 있는 면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두피는 많이 예민하니까요. 제가 마사지하는 법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처음에는 보통 검지나 중지 같은 2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헤어라인 쪽을 쭉쭉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사이드로 쭉쭉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네. 그 다음엔 5손가락을 다 이용할게요. 5손가락으로 정수리 감싸듯이 이렇게 감싸서 지그시 압을 가해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신 상태로 10초에서 20초 정도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머리 그냥 가볍게 톡톡톡톡톡 두드려주시면 시원한데? 이거 좋은데요. 좋아요. 시원하다. 보통 이거 빗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빗은 자극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톡톡톡톡 두드려주시면 좋고요. 역시 두피는 예민하니까 너무 오래 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5분 이내로 짧게 진행을 해주시고 또 머리 빗을 때도 웬만하면 날카롭지 않고 끝이 뭉툭한 빗으로 살살살 빗어주시면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죠. 자, 지금부터 탈모에 관련해서 오해와 진실 이게 너무 많아서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OX 퀴즈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머리를 자주 감으면 탈모가 생길 수 있다. 오. 오일까요? 그런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네. 오! 저도 오. 네. 저는 머리 감을 때마다 막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진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아. 감지 말아야겠다. 그럼 네. 안 빠질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그래서 웬만 스케줄 없으면 안 감으려고 하는. 맞아요. 아, 세수도 너무- 너무 많이 하면 안 좋다 그러잖아요. 머리도 너무 피부를 자주 너무 감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답은요? 네,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문제를 준비한 거죠. 아, X야? 왜요? 자, 적당히 이제 비듬을 제거하기 때문에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되고 샴푸를 자주 한다고 해서 탈모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 빠져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정상적으로 탈락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데 자, 근데 매일매일
너무너무 많이 빠진다. 네. 그럼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퀴즈는요? 네, 두 번째 퀴즈 제가 드리겠습니다. 모자를 쓰면 머리카락이 빠진다? 이거 맞아요. 이 얘기 있었어. 아니야. 맞아. 네. 이게 왜냐하면- 악순환이라 그랬어. 맞아. 트럼프도 모자 잘 쓰던데 풍성하더라고. 아니 그거 개인주 아닐까요? 이거 모자 많이 쓰면 여기 뭐 습기가 뭐 습도가 차가지고 뭐 빠진다 그랬어. 맞아요. 그래서 탈모 있으신 분들이 가리려고 모자를 쓰는데 오히려 벗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렇지. 오늘 잘 통한다. 네, 정답은요. X입니다. 어머 이거 X예요? 네, 모자 쓰고 다니면 왜 머리에 바람 안 통해서 맞아. 탈모 심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은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탈모라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이 두피, 바깥이 아니라 이 진피 안에 있는 모낭에서 시작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모자 쓰는 것 자체만으로 탈모가 심해지거나 막 가속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쓰시는 경우에는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특히 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그냥 쓰시면 이 세균 감염이나 이제 다른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조금 주의하시면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퀴즈는요? 예,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모는 한 세대를 건너서 유전된다. 예, 어려운 말로. 예, 들었었는데? 격세 유전이라고 그러죠. 자,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리다고 생각하면 X를 들어주십시오. 이거 반성유전.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떠신지 봐야 된다고 맞아, 제가 맞아. 네, 우리 반성유전 우리 배운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자, 배우신 분들 모두 틀렸습니다. 아, X입니다, X. 이게요? 아, 예. 이것도 틀렸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뭐 탈모는 한 세대를 걸쳐서 뭐 된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자, 탈모에 유전 인자가 있다라고 하면 각 세대마다 좀 발현되는 정도는 좀 다르기는 해요. 그런 것지 없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그래서 가족 중에서 누군가 탈모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불행하게도 탈모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평소에 좀 두피 또 모발 관리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탈모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 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탈모에 도움되는 음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검은콩입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두피의 손상도 예방을 해줄 수가 있고요. 특히 단백질은 모발의 구성 요소인 케라틴 생성을 원활하게 해줘서 모발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챙겨 드시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근도 도움이 됩니다. 당근. 네, 당근 속에는 이제 베타카로틴도 많이 들어있지만 비오틴도 충분하게 들어있는데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상피세포의 합성과 유지에 관여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두피가 과다하게 건조해지면은 비듬이나 지루성 두피염이 생길 수 있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시켜 주는데도 이게 도움이 되는데요. 또 비오틴도 모발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생성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관여하기 때문에 모발의 성장과 재생을 돕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 탈모 지금 얘기하는데 제 주변에 친구들 보면요. 탈모뿐이 아니고 눈썹이 이렇게 빠져서 눈썹도 빠져. 여기 문신하고 나타나는 친구들 많아요. 그것도 그렇게 빠집니까? 실제로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요. 원형이나 타원형의 병변들이 여러 개가 이제 두피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눈썹이나 심지어는 속눈썹에도 생길 수 있어요. 어머머머머머.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그러면. 예. 겨울철에 피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네. 네. 그리고 막 건조 때문에 오늘 그 얘기 쭉 했는데 이런 것만 잘 지키셔도 내 피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팁 좀 주십시오. 네,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한 가지죠. 보습입니다. 보습. 네, 계속 피부 타입별 제품도 말씀드리고 클렌징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보습이거든요. 나한테 정말 가장 잘 맞는 제품 현명하게 찾으셔서 하루 이틀 바르는 거 절대 아니고요. 꾸준히 아침, 저녁 바르셔서 건강한 피부 건강하게 이 겨울철 나시기 바랍니다. 네. 보습. 민혜연 선생님은 임상으로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피부가 괜찮더라. 팁을 좀 알려줘. 아, 피부 너무 좋아요, 민 선생님도. 저도 되게 건조한 피부라 보습을 많이 신경 쓰는데요. 바르는 제품 신경 쓰셨다면 그다음에 먹는 거 좀 신경 쓰셨으면 먹는 좋겠어요. 거. 너무 커피나 녹차 같은 거 드시면 오히려 수분 빼앗으니까 일반적인 물 많이 드셔서 수분 섭취 풍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 때문에 건조한가 봐요. 그런가 봐요. 하루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요. 맞아, 우리는.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요일인 오늘 그리고 주말 날씨까지 야외 활동하실 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행복한 아침에 날씨 요정 마지연 기상캐스터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4.9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일부 강원 지역에는 한파특보도 남아 있습니다. 출근길에는 도로 살얼음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어제 내린 눈비가 밤사이 얼어붙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안개도 껴서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해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요. 산불 등 화재 사고 조심해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차츰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5도로 추위가 한결 덜하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 9도, 대구 8도, 부산은 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그칠 텐데요. 일요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0도로 올라서며 날이 더 풀리겠습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월요일은 절기상 대안입니다. 다만 절기가 무색하게 기온이 종일 영상권에 머물겠고요. 추위 대신 중부지방에 눈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행복한 아침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채널A 다른 프로그램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니 어제 저녁에는 산책할 만한 정도의 날씨였는데 오늘 아침에는 저 차 타고 오는데 차에 영하 5도 찍히는데요. 제 차도 그랬어요. 오늘 날도 굉장히 추우니까요. 역시나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저희가 오늘 피부 건강 이야기 드렸잖아요. 피부 건조증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